부동산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5년이나 공부해야 되는 그 내용들을 아주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시장의 이 비대칭성을 이용해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면 5배 올랐죠? 상가 투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이라고 하는 건 보통 토지와 건물, 그 건물 중에는 이제 5대 부동산이라고 불리는 주택, 상가, 공장, 창고, 호텔이 있는데요. 보통은 이제 투자할 때 제일 많이 건드리시는 게 이제 초보 순서대로 뒤로 가면 갈수록 주택부터 이제 상가, 공장, 창고 이렇게 넘어가시죠. 그리고 주택 중에서도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게 가장 쉬운 아파트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빌라라든지 상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시작합니다. 제일 많이 하는 아파트와 상가는 좀 특징이 있어요. 아파트는 좀 쉽고 안정적이고 또 시세라든지 이런 걸 알아보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이렇게 쉽고 편하고 안정적인 대신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하는 거죠. 지금 현재에 대한 투자를 한다기보다, 물론 경매로 사면 현재 다른 아파트보다 조금 싸게 살 수는 있지만 요즘에는 쉬운 아파트 경매 같은 경우에는 거둘 수 있는 수익이 굉장히 좀 제한적으로 작아졌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사서 바로 팔면 복비나 어떤 세금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크게 남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장기적인 미래의 관점에서 미래에 오를 것이다 라는 관점으로 투자를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수동적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사고 나면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오를 때까지. 그러다 보니 수익이 좀 작을 수밖에 없어요. 때에 따라서 뭐 지금처럼 아파트가 폭등하고 이런 자산 폭등의 시기에는 고수익을 발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시기에는 사실 시간적으로 좀 긴 시간을 가지고 계속 오르는 그 텀을 기다려야 됩니다. 최근 폭등기가 오기 전에도 약 10년간의 좀 암흑기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상가 같은 경우에는 어렵고 복잡합니다. 아주 다각적인 검토를 해야 되고 시점별로 검토를 해야 되고 생각해야 될 것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아파트 투자하듯이 자리가 좋다든가 뭐 월세 얼마 받을 수 있다든가 나중에 피 이만큼 붙여서 팔아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분양을 받으시기도 하고, 그냥 감정가 자체보다 많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공실이 장기화되면 돈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어렵고 복잡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투자를 꺼리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상가에는 장점이 있는데 바로 현재에 투자한다는 겁니다. 이 어렵고 복잡한 것들을 사람들이 꺼리기 때문에 현재 시세보다 상당히 차익을 거둘 수 있는 물건들이 있고, 그것들을 내가 사서 바로 팔면 빠르게 큰 수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또 아파트 같은 경우엔 한번 뭔가 잘못 투자를 했을 때, 그리고 거의 10년의 불황기가 찾아왔을 때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안 팔리고 거래가 전혀 없고 이러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실수를 커버할 수 있는 게 없는 반면에, 상가 같은 건 내 능력치에 따라서 실수를 커버할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능동적으로 내가 부동산의 가치를 올리거나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렇게 상가는 아파트보다 고수익을 누릴 수도 있고 적극적인 능동적인 행동들을 할 수 있는데 반해서, 그래도 아무래도 어렵다 보니 상가를 처음 접근하는 초심자들에게는 남들보다 높은 수준의 조사와 확신이 필요합니다. 초심자가 상가를 접근할 땐 이런 말이 들어야 됩니다. 딱 3가지만 있으면 돼요. 임대를 놓으면 바로 임대가 된다. 그리고 팔아도 바로 팔린다. 이도저도 안 되면 내가 쓴다. 이 3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상가를 사서 투자하면 실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임대를 놓으면 바로 임대가 된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저렴하게 임대를 놓으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를 놓으면 임대가 되겠죠? 한마디로 내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를 놓으려면 싸게 사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팔면 바로 팔린다. 내가 싸게 사서 시세보다도 싸게 팔면, 급매나 급급매 수준으로 팔면 바로 팔리겠죠. 그러면 나는 급매나 급급매보다 더 싸게 사야 된다는 얘기예요. 싸게 사야지 잘 팔리기도 하고 임대도 잘 놓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내가 어떻게 싸게 살 것이며 이게 싸다라는 판단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게 핵심이겠죠. 그리고 3번째, 이도저도 안 되면 내가 쓴다. 내가 쓴다라는 건 아이템이 있어야 돼요. 아이템이 없으면 공실로 둬야 되는데, 물건 자체를 내가 처음부터 욕심부려서 큰 걸 사면 한 달에 뭐 몇백만원, 1000만원 이런 식의 이자를 감당하면 버틸 수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초심자일 땐 작은 물건부터 시작해서 내가 이거 공실로 비워놔 봤자 한 달에 뭐 30만원, 50만원 이 정도 내가 감당할 수 있다. 이런 작은 물건부터 시작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아이템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직접 장사를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내 주변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투자하기 전에 그들의 고견도 듣고, 이게 이도저도 안 되면 그 사람들과 뭔가 협업을 하거나 동업을 하거나, 내가 가게를 댈 테니 장사를 해서 이 정도 이자만 좀 내줘라,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실이 난다고 임대료를 깎아서 임대를 하는 순간 이게 좀 지옥이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임대료를 깎는 순간 내 상가 가치가 확 줄어드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요새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한 번 임대를 주면 10년이에요. 10년 동안 작은 월세를 받으면 난 10년 동안 가치를 올릴 수 없다는 거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때는 여기에다가 그냥 내가 동업을 해서 하나 차려버린다. 뭐 공유 오피스를 차릴 수도 있을 거고, 식당을 할 수도 있고, 작은 상가라면 배달이라든지 뭐 하다못해 세탁소라든지 수전집도 할 수 있어요. 네일샵도 할 수 있고 필라테스도 할 수 있고.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그걸 하고 싶은데 가게를 차리기에는 조금 자금이 부족한 사람들과
동업할 수 있겠죠. 평소에 장사에 대한 이해를 많이 하거나 하고 있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도저도 안 되는 실수를 했을 때 그들에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도저도 안 될 땐 내가 쓰는 거는 평소에 많은 사람들과 인맥을 쌓고 내가 장사에 대한 어떤 공부들을 많이 해놓는 게 중요하겠지만 거기까지 안 가는 게 더 중요하겠죠. 애초에 내가 싸게 사고 잘 팔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되는 건데 이게 싸다라는 판단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동산의 가치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상가의 가격은 아파트와는 조금 다르게 매겨집니다. 우리가 경매에 나오는 물건들을 보면 감정평가사라는 분들이 감정을 해서 그 가격을 매기죠. 감정평가사라는 직업은 굉장히 전문직이기 때문에 시험 보는 것도 보통 5년 정도 이상을 공부를 해서 시험을 붙기도 하고 고소득 직군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그렇게까지 5년이나 공부해서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버는지는 제가 솔직히 잘 그렇게 생각은 안 들고요. 근데 5년이나 공부해야 되는 그 내용들을 제가 지금 한 번에 아주 짧고 아주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부동산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원가 접근법, 하나는 시세 접근법, 하나는 수익률 접근법이죠. 원가 접근법은 예를 들어 아파트 분양할 때 같은 거예요. 내가 땅을 사는데 얼마가 들었고 건물 짓는데 얼마가 들었고 거기에 대해 마진 몇 프로를 붙여서 분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이런 거 적용을 받는 거죠. 이게 원가 접근법입니다. 그리고 분양을 하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하죠? 이거 짓는데 얼마 들었으니까 얼마에 팔게요 이런 식으로 하지 않잖아요. 시세가 얼마냐? 아파트가 보통 이렇게 이제 나중에 매매되어질 때는 시세로 접근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5대 부동산들의 대부분은 주거를 제외한 나머지 공장, 창고, 호텔, 상가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수익률 접근법이에요. 도대체 여기에서 내가 한 달에 얼마를 벌어들일 수 있는가? 그걸로 그 부동산의 가치가 측정됩니다. 우리가 대출이라는 건 사람마다 다르게 나와요. 그 사람의 신용도,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사업 또는 물건마다도 다르게 나옵니다. 이 물건에 얼만큼 확신이 서느냐에 따라서 대출의 한도가 다르고 대출의 이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대출을 제외하고 이 부동산을 순수 캐시로 샀을 때 1년에 나한테 몇 %가 남는가를 기준으로 이 상가의 값어치가 보통 정해집니다. 그래서 분양을 받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분양받으면 보통 도면이라든지 어떤 설명만 듣고 사는 건데 도대체 진짜 월세를 얼마 받을지 정확히 모르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대만으로 이 정도 월세를 받겠지 하고 분양을 받는 건데 분양이 되고 나야 시장에 진짜 시세가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분양을 받지 마셔라. 차라리 매매로 사거나 금매나 경매 같은 걸로 사셔라 말씀을 드린 거고, 이 요구 수익률이라는 건 지역마다 물건마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제가 이제 이렇게 원을 쳐놨는데 강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상가나 수익률을 2% 정도면은 충분하다고 여겨요. 실제로 최근에 보면 1%짜리도 잘 팔리는 것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강남 지역은 이 수익률보다는 지가의 상승을 사람들이 더 높게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것도 사람들이 아파트가 오른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아파트가 깔고 있는 땅값이 오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라고 그냥 아무데나 막 사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막 아파트면 덮어놓고 오를 때야 지방도 잘 오르고 아무거나 오르겠지만 이게 또 시간이 지나서 옥석을 가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옥석을 가려야 될 때가 오고 그때에는 어떻게 평가받냐면 결국 그 땅의 가치로 평가를 받아요. 그 지역의 땅값이 그 지역의 땅의 가치가 얼마냐에 따라 아파트의 가격도 평가받게 되는 겁니다. 강남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로 접근하는 것보다 상가도 깔고 있는 땅의 가치가 더 훨씬 빠르게 오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통 2% 내외로 그 상가의 값어치를 책정하게 되고요. 수도권, 웬만한 저 끝자락이거나 굉장히 좀 별로 안 좋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수도권에서는 4% 정도의 수익률을 바랍니다. 우리가 좀 천천히 팔려고 하면 4% 수익률 정도에 맞춰서 팔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좀 급매로 빨리 팔아야 된다 그러면 한 4.5% 수익률 정도를 맞춰주면 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권 변두리를 벗어나거나 지방으로 가면 이제 5%, 6%, 높은 데는 막 7%까지 있는 곳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준선은 우리가 그냥 서울 수도권, 강남을 제외한 서울 수도권은 한 4% 정도면 팔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수익 나는 상가를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려보면 한 달에 100만원 월세가 나오면 3억에 팔 수 있다 이 소리예요. 예를 들어 한 달에 150만원이 나온다. 그럼 4억 5천에 팔 수 있는 거고 한 달에 한 50만원이 나오면 1억 5천에 팔 수 있는 거죠. 월세가 100만원보다 50만원이 올라가느냐 50만원이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3억 원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머릿속에 그냥 가지고 계시면 될 건 월세 100만원이면 3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 30만원 받으면 한 1억 정도 내외 하겠네. 한 150만원 받으면 4억 5천 받겠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월세로 계산이 되어지는구나. 이걸 알았으면 굉장히 쉬운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돈을 벌 수 있는 틈새이자 위험성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월세를 중개사분들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자기가 위탁받은 물건만 알고
나머지 위탁 안 받은 물건들의 시세는 잘 모르기도 하고요. 직거래하는 물건도 잘 모르고 옆 부동산에 내는 것도 공유하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그리고 주인이 맡긴 가격에 내놔야 되는 거지, 이게 시세가 이거니까 이 가격만 받아요 라고 상가 주인한테 잘 말을 안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중개사분들도 이게 시세가 얼마다 이런 거는 솔직히 판단이 잘 안 서요. 왜냐면 결국 맨 마지막에 엔드 유저, 장사를 할 사람이 이 가격엔 못해 이래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장사를 알아야 돼요. 같은 지하라고 쳐볼게요. 예를 들어 같은 지하에 물건이 있는데 여러분들 경매 받으러 가서 사장님 여기 지하에 물건이 나왔는데 월세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게 옆에가 100평짜리가 월세 300만원 받더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한 300만원 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옆에는 계단으로 내려가는 지하고 뭐 엘리베이터도 없고 뭐 에스컬레이터도 없고 전용 주차장도 없고 창고도 없고 뭐 이런 상태고, 지금 경매로 나온 물건은 말이 지하지 정면 출입구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가 있고 정면 출입구에서 바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도 되고 주차장에 전용 자리가 굉장히 넓게 있는 데다가 지하에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화물 엘리베이터도 있고 일반 엘리베이터도 있다면, 그리고 전기 용량 공급되는 단위도 다르고 환경 자체가 많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같은 가격을 매기는 게 맞을까요? 근데 이런 것까지는 중개사님들이 잘 모르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정보의 비대칭성, 누구는 알고 있는 정보를 누구는 모를 수도 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성실하고 열심히 그것들을 조사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만 있다면 시장의 이 비대칭성을 이용해 돈을 벌 수 있다. 정확하게 월세를 판단하고 받을 수 있는 그 월세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들어간다면 이기는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시세 조사를 하기 전에 우리가 기준점들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기준점이 없다면 월세를 조사하면서도 너무 헷갈리거든요. 여기는 뭐 30평이라고 하는데 전용률이 몇 % 되고 여기는 전면이고 뭐 여기는 뒷골목이고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기본적인 머릿속에 기준선을 두고 그 기준선에서 그 지역을 조사 분석하면서 보정을 하시면 됩니다. 우선 가장 기준은 1층의 시세를 알고 계시면 돼요. 1층이 근린생활 상가다. 그러니까 아파트 상가라든지 아파트 중에서도 조금 이렇게 상가들이 많이 모여있는 지역 있잖아요. 그런 데 가보면 보통 뭐 집 가까운 데서 할 만한 학원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호프집이라든지 파리바게뜨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그런 근린생활 상가는 1층을 전용 평당 한 10만원 정도 월세를 받으면 적당합니다. 이 1층에 근린상가가 10만원 정도 받으면 적당하다. 그리고 중심상권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중심상권이라고 하면 뭐 예를 들면 의정부의 중앙동 같은데 뭐 부산의 서면이라든지 광복로라든지 아니면 광주의 금남로, 충장로 뭐 이런 데 있죠. 뭐 안양의 안양 1번가라든지 뭐 이런 데가 있을 거고요. 이런 중심상권들은 대부분 1층이 평당 한 20만원, 전용 평당 20만원 정도 받으면 적당하다. 그리고 막 특급 상권들 있어요. 특급 상권은 30만원 이상, 전용 평당 30만원 이상 올라간다. 뭐 안양의 범계역이라든지 굉장히 상권이 좋은 곳들은 30만원 이상을 부르게 됩니다. 이 기준들에서 상권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10만원이냐 20만원이냐 30만원이냐, 물론 같은 상권 안에서도 이게 전면이냐 후면이냐 코너 각지냐 이런 거에 따라 가격이 계속 보정이 돼야겠죠. 근데 기준선은 여러분들이 그 정도를 잡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기준선은 근린생활상권 1층 10만원이다. 전용평당 10만원. 10평이면 100만원. 이거 넘어가면 솔직히 좀 장사하기 힘들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중심상권이면 한 200만원. 10평이 200만원. 이거 넘어가면 좀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차가 없으실 거예요. 물론 그 와중에도 이제 뭐 코너 각지라든지 이런 데는 한 50%도 더 받을 수 있고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1층이 기준이 10만원이라면 2층이나 지하는 한 반값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1층이 10만원이면 2층은 뭐 4만원에서 6만원 요 사이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3층부터는 다 똑같아요. 4층이든 5층이든 6층이든 병원, 학원, 사무실 뭐 이런 것들로 다 결정이 나기 때문에 여기에서 커버할 만한 월세는 보통 전용평당 3, 4만원 정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하가 정말 컨디션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지하가 얼마나 접근성이 좋고 가시성이 좋고 거기에 이제 주차라든지 층고, 지하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또 층고거든요. 층고가 낮은 지하는 굉장히 쓸모가 제한된다. 지하에 들어가는 것들이 헬스시설이라든지 골프 연습장이라든지 식당가라든지 뭐 이런 것들 전부 위에 상당히 좀 룸이 있어야 돼요. 제한 덕트도 설치해야 될 거고 운동시설을 설치하려고 해도 마찬가지고 상당부에 층고가 꽤나 있어야 된다. 그런 것들이 부족할수록 가격은 계속 내려가겠죠. 그래서 기준선은 1층보다 2층이나 지하는 한 반값 정도 생각하거나 그보다 조금 낮거나 높은 경우는 사실 별로 없어요. 아주 좋은 상권은 1층에 한 60%까지 가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반 이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3층 이상은 그냥 한 3분의 1 정도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준선을 가지고 조사를 시작하시면 딱히 틀리는 바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기준들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많은 상가들을 일단 내가 살 것처럼
복덕방을 여러 군데 돌아다녀 보시고요. 임차할 것처럼 여러 군데 돌아다녀 보세요. 그러면 감이 올 거예요. 야, 이런 상가가 이 가격을 받아? 그러면 이번에 내가 살려고 하는 건 더 비싸게 받을 수 있겠네. 야, 이 상가도 이것밖에 못 받는데 내 거는 더 못 받겠네. 이런 가격에 대한 확신이 어느 정도 오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조사를 다닐 때 우리들이 다 소시민이고 선량하시던 분들이다 보니까 뭔가 사기치는 것 같고 복덕바 사장님을 이용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드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 사장님 저 경매 때문에 조사하러 왔는데요 라고 하면 대부분 좀 잘 안 해주세요. 상담을 잘 안 해주시고, 물론 안 해주시든 말든 저는 그냥 가서 저 경매 나온 거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고 음료수 한 병 들고 가서 이제 친근하게 해가지고 듣기도 하고. 근데 그러지 말고 임차할 것처럼 물건을 꼭 보는 게 너무 중요해요. 살 것처럼도 물건을 꼭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건 사기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경매 나온 물건을 보러 갔다고 우리가 꼭 경매로 사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갔는데 급매나 급급매로 더 좋은 게 나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 잡아야죠. 그리고 내가 장사를 할 생각도 없고 장사할 마음도 없었어요. 근데 옛날에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세 조사를 하러 갔는데 상가가 하나 나온 거예요. 횡단보도 앞에 굉장히 좋은 자리에 김밥나라가 하나 나왔는데 이 김밥나라 매출이 엄청 높았는데 사장님이 손을 다쳤어. 더 영업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급하게 빨리 처분하고 나와야 돼서 거기가 권리금만 1억이 붙어있는 곳인데 그냥 넘기겠다는 거예요. 주방 이모, 총무 다 붙어있고 그냥 넘기는 거죠. 이런 건 그냥 인수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장사할 줄 몰라도 직원들 다 그대로 승계 받으시면 되고 그냥 받아서 시간 지나서 권리금만 제대로 받아도 앉은 자리에서 1억은 벌죠. 그러니까 열린 마음으로 내가 장사도 할 수 있고 내가 매매로 살 수도 있다. 이런 마음으로 실제 조사를 하시면 됩니다. 조사를 해보고 그래도 경매가 최고구나 하면 경매로 사시면 되는 거고 이 경매 아니어도 이렇게 좋은 물건들이 있구나 라고 하면 그걸 사시면 되는 겁니다. 조사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실전 적용을 해봐야겠죠? 여기는 미사역입니다. 이제 하남 신도시에 미사역이라는 중심 상권이 생겼고 그 중심 상권에 이제 경매 물건이 하나, 둘 이렇게 나왔어요. 자리가 굉장히 좋아 보이고 여기에 이제 제가 아는 분도 분양을 받으셨는데 지금 공실 때문에 좀 굉장히 많이 괴로워하고 계셔서 도대체 왜 받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유명 유튜버들과 경제방송 같은 데 나오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 미사는 최고라고, 자칭 상권 분석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뭐 미사는 뭐 완벽하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분양을 받았다는 거예요. 절대 공실이 없을 거다. 근데 지금 가보면 알겠지만 공실이 텅텅 비어있죠. 그리고 제가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려고 찾아서 좀 이렇게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봤더니 뭐 아직도 주장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만 안 좋을 뿐이지 언젠가는 여기가 다 차고 엄청 좋은 데가 될 거다 라고 얘기하시지만 이게 다 차는 날이 오긴 올 거예요. 다 차면 가격이 내려갔을 겁니다. 임대가가 내려갔고 그럼 상가 가격 자체가 내려갔고 투자했던 사람들의 원금은 다 날라갔다고 보면 됩니다. 그때가 돼야 차고 활성화가 되는 거지 지금은 투자하는 것은 뭐 무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요 2번은 지금 경매 사건이 변경되어서 언제 다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1번 물건에 대해서 분석을 해볼 건데, 그럼 여기 뭐 그 공실 천국이고 망하는 상가에 도대체 이걸 왜 분석을 해봐야 되느냐? 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상가가 대규모로 공급되게 되면 보통 이런 사이클을 겪게 됩니다. 자, 맨 처음에 고분양가, LH에서 땅 자체를 비싸게 분양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분양가의 분양이 시작돼요. 그 분양받은 건설업자들도 손해볼 수는 없기 때문에 마진까지 붙이고 나면 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가격에 분양이 되고, 이제 그렇게 시행하시는 분들은 보통 분양대행사라고 뭐 잠깐 생겼다가 없어지는 회사한테 위탁을 하거든요. 팔아달라고. 그럼 분양대행사분들은 이제 영업하시는 분들이고 솔직히 부동산 잘 모르는데 팔으려고 하니까 이제 뭐 엄청 좋다, 여기 잘 될 거다 하는 온갖 이제 어떤 여구와 그런 걸로 팔죠. 팔고 나면 이제 사실 여기에서 분양받으신 분들은 공실이 바로 시작돼요. 그래서 처음에 공실이 막 시작되면 1차로 던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이거 조금 있으면 찰 건데 너무 좋은 자리인데 이거 당신이 사라. 뭐 이런 식으로 매매로 던지시기도 하고, 뭐 이렇게 1차로 조금 팔고 나면 분양가보다 무조건 싸게 팝니다. 피 붙여서 파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이렇게 버티기로 들어갑니다. 버티기로 들어가서 이제 계속 월세와 관리비를 계속 내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앞으로 나올 상가도 보면 아시겠지만 분양받으신 분들이 뭐 이자랑 관리비 포함해서 한 달에 한 80만원에서 100만원을 계속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1년만 해도 벌써 1000만원이고 한 달에 80만원, 100만원? 글쎄요, 이거 낼 수 있는 사람이 돈을 벌어도 심정적으로 우리가 그거를 계속 내가 한 달에 100만원씩 이거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이걸 사가지고 한 달에 100만원씩을 꼬라박고 있나, 이 굉장한 자괴감과 후회와 이런 것들을 계속 견디다 보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거든요. 이 시기를 계속 겪는 거죠. 근데도 대부분의 분들은 이 원금 생각을 못 잊어서 이 하락 구간을 계속 견뎌요. 계속 견디면서 계속 돈을 꼬라박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도저히 못 견디고 생계가 좀 어려워지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경매 당하시는 거고, 또 그것도 못 견딘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손해보고라도 파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구간에 이제 경매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여기에서 처음에 나왔던 감정가로는 안 팔려요. 주변 낙찰가라든지 매매 사례가 계속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점점 감정가도 싸지고 더 많은 물량은 나올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렇게 과잉공포의 저평가된 구간이 나타나요. 너무 많이 떨어져서 저평가되는 거죠. 자, 요 구간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이 구간을 우리가 잡으려면 평소에도 계속
알지만 또 가보고 또 조사해보고 계속해서 살펴봐야겠죠. 경매 물건이 언제 나오는지도 자세히 살펴보고요. 이렇게 살펴보고 있다가 과잉공포 저평가 구간에 산다면 이 정상화 구간에 이익을 꿰고들 수 있을 겁니다. 정상화 구간에 월세를 100만원 받을 수 있는 상가가 우리가 과잉공포 구간에 한 70만원 정도까지 떨어졌을 때 산다면 월세 30만원 오르면 아까 계산상 어떻게 되죠? 한 1억 정도가 더 올라요. 그러면 월세가 30만원 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70만원 받던 상가가 정상화돼서 100만원을 받는 순간 우리 상가 가격은 1억이 오른다. 그러면 보통 이제 월세 한 70만원 받으려면 2억 정도에 샀다고 할게요. 2억 정도의 경매 낙찰을 받았으면 한 90% 대출 받고 감정가 4억, 뭐 5억 뭐 하는 거를 한 2억 정도에 사서 월세 70만원을 받으면 우리가 이자는 뭐 한 5, 60만원 낼 거거든요. 그럼 그거 내고 나머지 한 뭐 1, 20만원 그냥 용돈 쓴다 생각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그럼 실제적으로는 한 뭐 2천만원, 3천만원 투자할 거란 말이에요. 2천만원 투자해서 한 달에 10몇만원 남고 20만원 남고 그냥 있었더니 나중에 1억이 올랐다. 그러면 5배 올랐죠? 상가 투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물건 보겠습니다. 2021 타경 52834 하남시 미사역 근처에 있는 물건이고요. 지금 4억짜리가 2억도 안되게 떨어졌네요. 자, 보면 건물 평수가 16.15평, 그 다음에 대지권이 5.64평. 사실상 이거 거의 뭐 땅값 수준에 지금 나와 있어요. 이것만 보고도 야 이거 땅값이야 땅값 그냥 사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면 땅값에 나왔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땅값에 나왔다고 싼 게 아니죠. 뭐 원가에 나왔다고 싼 게 아니죠. 왜? 상가는 월세로 가격이 매겨지기 때문에 감정가보다 싸다 뭐 땅값 원가보다 싸다 이런 건 의미가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는 월세가 얼마고 수익률이 얼마 나오느냐 이것만 신경 쓰면 됩니다. 자, 2층 상가고 위치는 여기 빨간 박스 요쯤 됩니다. 요 창문 쪽에 간판 설치가 가능하고요. 이게 2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출입구고 지금 오른쪽에 보면 보라색 오픈 써져 있는 게 CU예요. 그러니까 CU 있는데 입구로 올라와서 2층 올라오면 바로 있어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CU가 랜드마크가 된다는 점,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올라가면 바로 있다는 점은 괜찮아 보이죠. 자, 주상복합이에요. 주상복합이기 때문에 그냥 이 단지에 대단지라서 단지에 살고 있는 사람만으로도 참 인구가 많다.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장사를 하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보통 분양을 했을 겁니다. 자, 잠깐 여담인데 자, 이 부분 보이시나요? 이게 지금 아마 재현 덕트 이렇게 빼놓은 걸로 보이거든요. 멀리서 봐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주상복합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자면 주상복합이 원래 도면도 너무 안 예쁘게 나오고요. 제 거 영상 중에 130만 뷰 나온 뭐 이렇게 주상복합 아파트 하나 있는데 뭐 구조가 왜 이러냐 못생겼다 뭐 이렇게 하는데 주상복합 뭐 타워형 이런 것들이 도면이 원래 다 그렇게 빠져요. 그러니까 밑에 우리가 상업용 공간을 만들기 위한 설계도가 있을 거고 주거용 공간에게 최적인 설계도가 있는데 얘네들을 짬뽕했잖아요. 그러니까 건물 자체가 코어도 너무 이상한 데가 갖다 박혀버리고요. 뭐 기둥 간격도 굉장히 좁고 굉장히 불편하고 전용률이 굉장히 떨어져요. 일반 아파트에 비해 일반 상가에 비해 전용률이 확 떨어지거든요. 상가만 해도 그냥 우리가 이제 네모네모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냥 일반적인 상가들보다 전용률이 확 빠져요. 일반 상가는 전용률이 한 50% 나오는데 보통 이렇게 주상복합은 40%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돈도 내가 일반 상가랑 똑같이 주고 관리비도 똑같이 내요. 근데 나는 쓸 수 있는 면적이 일반 상가가 50%고 내가 40%면 일반 상가 대비 한 20%가 작은 거예요. 20% 좁은 면적을 쓰면서 돈은 똑같이 낸다는 거죠. 관리비든 분양가든. 그러니까 이제 주상복합은 원래 좀 별로 이게 선호되어지지 않는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기 빨간 동그라미가 제현덕트인데 이제 1층 2층 뭐 이런 데서 상가들에서 뭐 고기 굽고 뭐 빵 굽고 뭐 연기 나고 냄새 나고 기름 뭐 유전기가 계속 올라가면 그게 아파트 창문으로 계속 가잖아요. 그럼 집에 창문을 열 수도 없어요. 그 집에 창문 열어놓으면 계속 고기 냄새 들어오고 막 유전기 들어와서 막 여기저기 찐득찐득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주상복합에 투자하시려거든 최대한 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2층으로 올라가서 엘리베이터 올라가자마자 이렇게 바로 보이죠. 이제 코너 자리이기 때문에 2층 내부에서는 그나마 좀 괜찮은 2층 치고는 괜찮다. 엘리베이터에서부터 가시가 굉장히 좋죠. 상가는 뭐가 잘 보여야 돼요. 간판 붙일 자리도 많고 오래 많이 보일 수 있는 구간이 있을수록 유리한 건데 이 같은 아파트에 있는 같은 2층 물건들 대비는 이 자리가 코너 자리고 바로 앞에 화장실이 있고 그래서 좀 다른 물건들 대비 괜찮아 보인다. 자, 하남 분양할 때 이렇게 설명할 겁니다. 이게 이제 여기가 신도시거든요. 하남 미사 신도시고 여기가 구도심인데 요 미사 신도시 노란색이 전부 다 아파트거든요. 그 아파트 한가운데 콕 박혀서 여기 이제 중심 상가를 만들어 놨다. 중심 상권이다. 그리고 위쪽으로 보면 이제 주황 색깔 올림픽대로가 있고 왼쪽으로 보면 이제 외곽순환도로가 이렇게 막고 있죠. 그러니까
완전 가두리 상권이다 뭐 이런 설명으로 이제 아마 분양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역세권 200m다 뭐 이런 얘기 했겠죠. 자, 여기 빨간 동그라미가 이제 미사역이고요. 지금 여기가 그 해당 사이트가 있는 미사강변 호반서밋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이제 주상복합이라 이제 1, 2층 또는 1, 2, 3층까지는 상가로 되어져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우리가 거리가 200m라 뭐 역세권 200m 굉장히 가깝다. 요게 미사역이면 여기가 사이트고요. 그 다음에 요게 메인 동산이에요. 위쪽으로 가면 먹자상권이고 오피스텔 있고, 아래쪽으로 가면 유흥상권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축이 걸으면서 스트리트를 만들어 놓은 상가 단지인데, 이 메인 스트리트에 있는 상가다 보니 이제 굉장히 좋다고 분양을 했겠죠. 신도시 중심 상업지구에 역세권 200m 메인 스트리트에 대단지 아파트 상가. 자, 이렇게 되면 굉장히 좋아 보이죠. 좋아 보이고, 심지어 이제는 우리가 반값으로 2억까지 떨어졌으니 야, 이게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좋은 자리에 2억이면 괜찮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하실 수 있는데, 이런 식의 판단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렇게 4억짜리를 사서 1억 9,700까지 떨어지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저기 분양가가 한 4억 5천 이상 했을 거예요. 그러면 4억 5천 이상을 아마 주고 사셨을 텐데, 지금 이제 2억도 안 되는 가격까지 떨어지면 굉장히 속상한 일이 발생하겠죠.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부분이고요. 거품을 한번 걷어내고 한번 봐볼게요. 자, 하남 미사리 중심 상업지역 가두리 상권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단 가두리가 절대 아니에요. 요새는 어디 사람을 가둬놓을 수도 없고요. 예, 지금 뭐 신도시고 이렇게 구도심이 있는데, 상가는 페르소나 기법이라는 걸 활용해서 뭔가 좀 상상을 해야 돼요. 여기에 누가 올까? 여기가 어떤 상권이 될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범계역 상권 같은 데가 아까 한 30만원 받을 수 있는 상가라 그랬잖아요. 거기는 퇴근길에 역세권에서 내려가지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뭐 파리바게뜨에서 빵을 좀 사간다든가, 술을 좀 호프를 한잔 하고 들어간다든가 뭐 이런 상권도 되면서, 관공서 상권도 되면서, 주변 배후 아파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근린 상권도 되죠. 그리고 대로변 중심으로 오피스들이 엄청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오피스 상권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상권의 복합적인 요소들이 합쳐지면서 그게 이제 근린 상권이니까 10만원인데 또 중심 상권의 역할을 하면서 20만원으로 올라가다가 관공서나 오피스까지 합쳐지니까 이제 30만원대가 된 거예요. 근데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 오게 될 거냐 이런 걸 봐야 되는데, 보면 이제 뭐 가두리라고 말하지만 이게 지하철이 생기면 오히려 바깥으로 나가거든요. 나가는 게 더 좋잖아요. 뭐 차 있는 사람들은 원래도 차 가지고 나가버리면 그만이고,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가족들이 여기 와서 놀까요? 애 데리고 여기 와서 주차하기도 나쁘고 좀 별로 안 좋아요. 이게 로드샵이잖아요. 로드샵은 날씨 영향도 되게 많이 받는데 가족들은 놀기 나빠요. 오히려 하남에서 스타필드 있잖아요. 스타필드는 주차료도 무료고 거기 가서 그냥 노는 게 훨씬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스타필드로 빠지게 될 거고, 가족은 젊은 친구들 여기서 미사역에서 지하철 타고 20분 30분이면 뭐 잠실, 건대, 뭐 삼성 코엑스 뭐 이런 데 다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쪽 가서 놀지 여기서 굳이 놀지 않습니다. 그렇게 내가 페르소나를 가져보는 거예요. 그리고 산책로 동선, 지금 이게 녹지축, 수변축 뭐 이런 쪽으로 옮겨갈 수 있는 이 동선으로 만들어 놓는다고 만들어 놓은 건데, 특히 이제 그 조정경기장 쪽으로도 이제 상가 같은 걸 굉장히 많이 분양했어요. 근데 세종도 그렇고 그 뭐 수변공간 근처에다 상가 많이 해놓는다고 그게 막 되게 잘 되지 않거든요. 그 산책하고 뭐 운동 가고 그러는데 거기를 막 가가지고 그렇게 소비를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뭐 여러분도 운동 갈 때 뭐 지갑 챙겨 나가가지고 막 뭐 내가 어디 가서 뭐 사서 들어와야지 이런 생각 안 하시잖아요. 추리닝 입고 쫄래쫄래 가서 운동 휘리릭 하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샤워하는 거고. 그리고 미사리가 거기가 가깝고 그 지하도로 연결돼 있는데, 미사리 조정경기장은 가면 이제 제대로 챙겨서 피크닉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까워도 차 가지고 가죠. 피크닉 뭐 장비, 뭐 돗자리며 뭐 음식이며 이런 거 다 챙겨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쪽 상가들은 굉장히 좀 좋지 않은 거고. 이렇게 페르소나를 그려보세요. 내가 30대 가장이고 애들과 같이 여기를 간다. 왜 갈까? 안 가면 어딜 갈까? 뭐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고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퇴근길이야. 내가 퇴근길에 여기에서 누굴 만나서 술을 먹지? 뭐 와이프랑 단란하게? 신혼부부면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신혼부부면 싸들고 들어가서 집에서 또 먹겠죠? 그리고 친구들 만나려면 사실 서울에서 다 일 끝나고 저녁에 먹고 집에 들어올 거고요. 이게 뭐 사실 굉장한 상권력을 자랑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이게 미사역이고 이게 이제 사이트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200m죠. 근데 도면을 이렇게 앉혀보면 이제 요 빨간색 본건이 여기 있죠. 그러면 여기까지가 200m고 여기서 조금 더 150m 더 가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출입구 열고 들어가서 엘리베이터 타는 데까지 쭉 들어가고, 엘리베이터 내려서 또 나오면 사실상은 이게 역세권 200m에 150m 더 가서 엘리베이터 또 타야 되고 복도 뭐 왔다 갔다 하면 몇백 미터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막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상권이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니다.
그리고 상권도 보면 여기 사이트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메인 동선이죠. 여기가 진짜 이제 중심 상권 역할을 하게 될 거고요. 이쪽 축은 사실상 중심 상권 역할을 하기는 좀 쉽지가 않고, 그래도 큰 길 쪽으로는 이제 좀 상가들을 잘 해놨으니까 뭐 좋은 브랜드들 많이 들어오면 그것 때문에 들어오겠지만, 우리 사이트가 있는 쪽은 지금 너무 또 이면길이잖아요. 거기다가 2층, 여기는 중심 상권이 되기에는 굉장히 좀 희박합니다. 그리고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나오면 이렇게 까만색 방향으로 동선이 다 이렇게 흘러가요. 이쪽 방향으로는 뭐 배우 주거도 없고 그냥 미사리 조정경기장밖에 없거든요. 저쪽에 유동이 별로 잘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게 좋은 자리가 아니다. 거품을 걷어내고 나면 이게 그냥 근리인 상가예요. 한마디로 지금의 감정가나 분양가는 전부 중심상가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분양을 했으나, 이것들에서 거품을 제외하면 여기는 그냥 근리인 상가다. 게다가 과잉 공급됐어요. 과잉 공급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그냥 대충 봐도 알 수 있어요. 여기가 하나는 미사신도시죠. 미사신도시고 여기가 구상권이고, 자 이쪽으로는 이제 강동구 있고, 이 위쪽으로는 구리가 있고, 여기 다산이 있어요. 자 보면 여기 분홍색 보이시죠? 여기 분홍색. 요런 거는 이제 다른 거고요. 지금 요게 중심 상권이란 말이에요. 미사 인구가 얼마나 되죠? 미사는 10만 정도밖에 안 돼요. 10만 인구. 지금 여기가 구리거든요. 구리가 바로 위에 구리가 20만 인구인데 요만하단 말이에요. 중심상권이. 자 여기 강동이죠. 강동 중심상권이 요만해요. 이게 동그라미로 그래서 그런데 이 면적으로 보면 이 미사보다 강동이 더 적거든요. 10만짜리가 20만이나 50만보다 더 크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많이 공급을 했으면 이게 뭐 사실 옆에서 강동 사람도 일로 와야 되죠. 지금 여기 요 빨강색 요런 거는 이제 학원가기 때문에 요건 중심상가가 아니고요. 지금 여기 구리도 요 빨강색 요거는 지금 농산물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지금 중심상가의 역할을 할 면적이 뭐 20만보다 50만보다 10만짜리가 훨씬 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이게 공실이 남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 결론, 중심상가 2층이면 우리가 뭐 평당 10만원에 15평 곱하면 150만원에 한 4억 5천만원 하겠죠. 요 정도에 분양했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근리인 상가 2층이기 때문에 평당 한 5만원에 곱하기 15평에서 75만원, 그러면 한 2억 2,500짜리 상가다. 지금 2억까지 떨어졌으니까 한 요 정도가 좀 긍정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나올 수 있다. 근데 우리가 항상 보수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되죠. 우리가 비전, 꿈, 목표 이런 거는 항상 최대 긍정으로 바라보는 게 맞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업 기획을 할 때는 최대 보수적으로, 가장 보수적으로 선택해서도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사실 들어갈 수 있는 상가를 보면 감당할 수 있는 월세를 할 수 있는데, 여기 들어갈 만한 게 지금 딱 뭐 네일샵, 그 다음에 뭐 약간 그 오마카세 스시야, 아니면 뭐 펫샵, 아니면 뭐 세탁소, 뭐 이 정도, 수선집, 뭐 이런 거밖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게 감당할 수 있는 월세가 전용평당 보통 3만원 정도 하기 때문에 이게 15평을 곱해주면 45만원, 한 1억 3,500만원까지 밖에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투자자가 1억 3,500 갈 수 있는 상가를 돈을 벌려면 뭐 1억은 돼야, 1억이 안 되게 사야 뭐 돈을 좀 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2억은 너무 비싸다. 지금도 비싸다. 반값이지만 여전히 비싸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보수적으로 1억 3천에서 2억 3천 정도 하는 건데, 현재 최저가는 2억이고 투자용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그냥 월세보다 이자가 싸고 소유자가 실수로 경매당해 쫓겨날 염려가 없으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내가 실수요로 대단지 아파트에 이렇게 2층이지만 코너 각지에 엘리베이터도 가깝고 주차장에서도 주차하고 엘리베이터 바로 타고 올라오면 바로 이 자리라 주차도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내가 실제 내가 쓰고 싶다. 뭐 네일샵, 세탁소, 펫샵, 오마카세, 스시야 뭐 이런 거 쓰실 만한 분들은 실수요로 한 2억 초반대에 써서 받아두면 그러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투자자 입장에서 내가 이걸로 돈을 벌겠다라고 생각했을 땐 반값이지만 2억도 아직 비싸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게 뭐 부정적으로 돈도 안 되는 거 왜 얘기했냐 라고 하면, 지금 이 사이클에서 보면 우리가 고분양가에서 1차 던지고 좀 버티다가 이제 2차로 던지기나 경매가 나오기 시작한 이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타이밍으로 보면 여기 요 화살표 있는 지점쯤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거보다 좀 더 떨어지는 구간이 오고 그때쯤 돼서 과잉 공포가 와서 실제로 저평가되는 구간이 온다면 매매든 경매든 살만하다 이거죠. 요럴 때는 우리가 이 미사상권에서 좀 좋은 물건들을 쭉쭉해서 정상화 됐을 땐 레버리지를 끼고 한 5배 정도는 벌 수 있는 그런 투자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관심 가져보시라고 미사의 상권과 상가를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 상가 투자하는데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궁금하신 점들 있다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고,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표현해 주시고요. 이거 말고 난 다른 얘기 해달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오히려 싫어요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 제작하는 방향성에 참고가 되고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